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소개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주에 정말 외계인이 있습니까? 외계인, 즉 외계 생명체에 대한 수많은 미스터리와 음모론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궁금증을 밝혀낼 과학적 첫걸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일, 과연 이 드넓은 우주에서 제2의 지구를 찾는 일이 가능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강성조입니다. SF 영화의 소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외계인이죠.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화처럼 제2의 지구를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외계 생명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학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갑자기 ET 같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악수를 하거나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외계 행성의 특징에 따라 지구처럼 땅이 있는 행성이면은 팔, 다리가 있는 형태의 생명체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목성이나 토성처럼 땅이 없는 기체 행성일 경우에는 물속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민들레 씨앗 같은 형태로 떠돌아다니는 외계 생명체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의 외계는 사실 약간은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외계 생명체에서의 외계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외계 행성의 외계는 태양계 너머에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을 뜻하는 뜻의 외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계,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8개의 행성과 그 바깥쪽에 혜성과 소행성들이 많이 있는 카이퍼 벨트, 그리고 넓게 보면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얼음 덩어리와 수많은 혜성이 위치하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르트 구름까지를 태양계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리 태양계와 같이 다른 별을 돌고 있는 다른 많은 행성들, 즉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우리는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높은 확률로 존재를 하고 있을 후보 중에 하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로파에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된다면 외계 생명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지구 바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외계 행성에서 발견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의 식구이기 때문에 외계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게 되겠죠. 이렇게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에서 각각 의미하는 외계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가 아닌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 태양계가 우리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거고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같은 곳은 우리 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 탐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어요. 지구와 닮은 행성이 만약 다른 별에도 있다면 그 별에도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를 통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특징이 태양계 내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에는 없는 슈퍼 지구형 또는 거대 가스형, 이런 모든 형태의 외계 행성들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평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2019년도에는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내용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과학계의 요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외계 행성에 대해서 궁금해했을까요?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 우주관을 지배했었던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으로 대표되는 천동설입니다. 즉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 별, 우주에 떠있는 모든 천체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천체 현상에는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천문 현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의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라든지 화성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이동을 한다는 화성의 역행,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인데요. 하지만 인류가 지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시간을 천동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배를 해왔어요.
따라서 이 천동설 자체가 상당히 버리기 어려운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이 천동설을 설명하기 위해 천체들의 궤도를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천동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천동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가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1529년 본인이 직접 지은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짓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항성, 즉 별이죠. 항성과 행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동설에 따라서 우리 태양계가 유일하게 행성을 가진 시스템이 아니라는 견해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16세기에 일반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인 지오다노 브루노인데, 이분은 당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 우주는 무한하다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이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와 같은 세계, 즉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엄청나게 무한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에 관한 의견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18세기의 천문학자 토머스 라이트입니다. 1750년 그의 저서 우주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이론 또는 새로운 가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 즉 외계 행성의 가설을 정립을 했었고요, 이 책에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우리 태양계의 밖 다른 곳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외계 행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계 행성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암석형 행성, 기체형 행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계 행성을 연구하고 발견이 됨에 따라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행성들이 발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큰, 하지만 기체도 있고 암석도 있는 슈퍼지구형, 우리 해왕성과 같은 해왕성형도 있고, 그다음에 목성보다 몇 배가 더 큰 거대 가스형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슈퍼지구형은 우리 태양계에는 없는 형태의 행성인데요. 지구보다는 무겁고 해왕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보다는 가벼운데 암석과 가스가 공존을 하고 있는 형태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특히 소개해주고 싶은 외계 행성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를 어떠한 별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행성인데요. 이 떠돌이 행성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보통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이 가스 구름에서 수축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별이 되는 재료가 모이다가 별이 될 정도로 충분하게 물질들이 모이지 못해서 별이 되지 못하고 거대한 행성이 되는 경우가 떠돌이 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목성의 몇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돌이 행성이 생겨나는 경우와 우리 태양계와 같이 일반적인 행성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떠돌이 행성이 왔다든지 아니면 행성과 행성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력적으로 그 항성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벗어나게 돼서 정처 없이 우주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떠돌이 행성이 지구만한 크기부터 목성의 몇 배, 수십 배 정도까지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크기를 가진 떠돌이 행성들은 우리 은하계에서 수십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계 행성은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지금 4,500여 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겠죠. 기본적으로 외계 행성은 아주 멀리 있고 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별보다 몇백만 배 이상 어둡게 됩니다. 따라서 목성이나 금성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현상은 마치 우리가 햇빛이 아주 강한 날, 우리 주위에 햇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주위의 물체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크로노그래피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돌고 있는 강한 별빛을 인공적으로 가려서 주위에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는지를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 직접 관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이 하나가 바로 시선 속도 측정법인데요. 별과 행성이 공전을 할 때는 서로가 모두 중력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별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같지만 그 무게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은 별 주위를 크게 돌게 되고, 별도 마찬가지로 행성 주위를 도는데 그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별이 약간 아주 작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게 별이 공전을 할 때
이 별빛이 우리의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면은 별빛이 적색으로 이동을 하면서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요. 또 가까워지면은 파란색 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별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시 중력 렌즈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이론,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중력을 설명한 이론이죠. 큰 천체는 공간을 크게 휘어지게 하고 작은 천체는 작게 휘어지게 하는데, 이러한 공간의 휘어짐은 빛을 왜곡시키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빛의 휘어짐은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이 마치 돋보기와 같이 빛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다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미시 중력 렌즈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보다 더 멀리 있는 별빛, 더 뒤쪽에 있는 별빛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로 인해서 밝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행성을 만나는 순간 아주 약간, 여러분들 여드름 나는 것처럼 아주 약간의 볼록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고요. 미시 중력 렌즈를 통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떠돌이 행성을 찾는데 이 미시 중력 렌즈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떠돌이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관측을 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시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서 떠돌이 행성들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면서 아주 성공적인 방법인 바로 측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행성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일식을 보신 적이 있죠? 일식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천문현상 중에 하나인데, 다른 별에 있는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그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감소하는 양은 매우 적은 양의 감소를 하는데, 관측 장비의 우수성, 관측 장비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작은 양의 빛의 감소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빛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별빛이 얼마나 감소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광도곡선이라고 부르는 그래프를 통해서 별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측광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외계 행성을 직접 탐사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2021년 말에는 2021년 12월이죠. 12월로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JWST,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이 발사를 통해서 외계 행성의 정밀한 대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대기 분석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16년도에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이자 러시아의 사업가인 유리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같이 스티븐 호킹, 칼 세이건의 미망인이신 앤드류야, 다이슨 스피어의 개념을 설립한 프리만 다이슨 박사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구에 레이저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손톱 정도의 크기가 되는 우주선에다가 아주 큰 우주 돛대를 달아서 이 레이저 기지에서 일시적으로 우주 돛대에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가속을 시키는 거죠. 빛의 20% 정도까지 가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 세대 내에, 이번 세대 내에 관측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목적지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직접 관측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대로라면은 앞으로 50년 정도 후에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의 관측 데이터를 직접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넓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일까요? 칼 세이건의 주도로 나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작은 점, 이 작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구인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다른 행성에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아직 없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통해서 인류가 느끼고 있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고향인 지구가 우주에서 한 점, 보잘것없는 것처럼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연구하고
탐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